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헤드라인 뉴스입니다. 지난 23일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 따르면 올 3분기 금융 취약성 지수는 56.4를 기록했습니다. 올 3분기 금융 취약성 지수 중 부동산 지수는 역대 최고치인 100을 기록했습니다. 주식 등 다른 자산시장 부문 대비 높은 수치로 통계가 집계되기 시작한 지난 96년 1분기 이후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그만큼 현재 부동산 자격이 고평가된 것으로 풀이되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12월 셋째 주 전국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조사 결과 매매 가격은 0.7%, 전세 가격은 0.06% 올라 상승폭이 전주 대비 각각 0.02%포인트씩 축소됐습니다. 은평구가 지난주보다 0.03% 떨어지며 지난해 5월 이후 1년 7개월 만에 하락세로 돌아서면서 관망 심리가 짙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3일 서울시에 따르면 27일부터 신속통합기획 재개발 최종 지역이 발표됩니다. 서울시는 1차 선정지역 60여 곳에 대한 브리핑 후 선정위원회를 열고 25곳 안팎의 신규 구역을 최종 선정할 계획입니다. 서초구를 제외한 24개 자치구에서 총 120곳이 참여했으며 서울시 도시재생 사업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손에 잡히는 부동산 정보, 부동산 올인원의 김지유입니다. 부동산 시장 가격 거품이 25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증가했습니다. 한국은행이 발표한 2021년 하반기 금융안정 보고서에서 올 3분기 금융 취약성 지수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그중 부동산 부문 지수는 100으로 통계가 집계된 지난 9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치로 나타났습니다. 이 부동산 시장으로의 자금 쏠림 현상이 강했다는 이야기로 풀이되고 있는데요. 앞으로 어떤 대응 방안이 나올지 예의주시할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자, 오늘도 저희 부동산 올인원 함께 하시면서 맞춤 투자 계획과 전략들 세워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들 생기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68번, 무료 문자 상담 013-3366-0110번으로 상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생방송은 유튜브에 서울경제TV 검색하시고요. 아래 실시간 스트리밍으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지금 바로 아래 나오는 그 QR코드를 찍으시고요. 노란 톡방에 입장하셔서 부동산에 대한 최신 정보와 궁금한 점들 해결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투자하실 때 이 점을 꼭 기억하셔야겠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설명증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부동산 올인원 시작하겠습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첫 순서는 레인메이커 이지원 이사님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이사님 오늘은 어떤 정보들 준비해 주셨나요? 네, 오늘은 양천구 목동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네, 그럼 이지원 이사님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지원 이사님이 소개하실 지역은요, 양천구 목동입니다. 9호선 지나는 염창역 역세권이고요. 투룸 구조의 다세대 주택입니다. 지역의 시세는 3억 4,700만 원에서 4억 700만 원을 예상합니다. 자, 양천구 목동 소개해드리기에 앞서서 짚어봐야 할 이슈가 있습니다. 올해 마지막 FOMC에서 미국 연준이 테이퍼링 가속화와 금리 인상을 예고했었는데요. 일부 비관론자들은 이를 경기 침체 신호로 받아들이고 있지만 사실은 인플레이션에 대응하기 위한 전략으로 또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이 세계 중앙은행들의 긴축 정책에 대한 올바른 해석과 함께 양천구 목동 입지도 살펴봐 주시죠. 네, 오늘 말씀드릴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바로 올해 마지막 FOMC 회의의 결과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여러분께서 해석을 잘 하셔야 되는데 앞으로의 여러분의 자산을 어떻게 늘릴 수 있는지, 부동산 투자를 해야 되는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기본적인 개념을 잡을 수 있는 바로 기회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니 부동산 투자, 우리나라 부동산 투자, 뭐 빌라 투자하는데 무슨 미국 연준까지 들먹이 있냐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사실 이것이 기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지금 비관론자, 폭락론자들이 이것을 또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정확히 짚어드릴 필요가 있다. 자, 지금 위드 코로나가 시작된 지 이후에 오미크론에 또 변수가 생겼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적으로 많은 그 정부들이 재정 정책들을 펼쳐고 그만큼 시중에 많은 돈이 풀렸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나타나는 결과가 바로 인플레이션인데요. 지금 미국에서 인플레이션 굉장히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플레이션을 잡기 위한 통화 정책 이것에 대해서 연준이 이번에 12월에 그 회의를 3차례에 걸쳐서 진행을 했습니다. 여기에서 나왔던 게 테이퍼링, 그러니까 자산 매입 축소를 3월에서 6월까지 빠르게 축소를 하겠다. 그리고 앞으로 금리 인상을 3차례 단행하겠다라는 그러한 결과가 발표가 됨에 따라서 이것을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금리 인상이 너무 많이 돼서 자산의 가치가 떨어지는 그런 디플레이션으로 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부동산 폭락이다라는 얘기까지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게 정말 옳은 얘기일까요?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연준의 얘기가 왜 중요하냐? 미국의 금융시장은 바로 전 세계의 자금이 모이는 국제 금융시장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미국의 달러는 국제거래의 결제 수단인 바로 기축금리죠. 기축통화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연준에서 연준이라는 것은 이제 미국의 중앙은행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연준에서 하고 있는 바로 이러한 정책들은 통화량을 바로 국제 금융의 통화량을 하는 조절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건데요. 이 통화량이 왜 중요할까요? 통화량은 바로 인플레이션과 직결이 되기 때문입니다. 통화량이 늘어나게 되면 그 자산 시장에 있는 재화의 가격들이 올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통화량이 줄어들게 되면 그 자산 시장에 있는 재화의 가격이 떨어지게 되죠. 그렇기 때문에 그 조절을 굉장히 잘 해야 되겠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 역할을 연준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이 바로 연준의 중앙은행의 바로 그러한 정책들을, 통화 정책들을 따르고 있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죠. 지금 말씀드렸듯이 통화량이 늘어난다라는 것은 바로 인플레이션을 유발을 합니다. 우리가 그동안 많은 저금리 그 시대를 지금 겪고 있고 현재 연준의 기준금리가 0.25% 거의 제로 금리에 가까운 저금리 시대를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긴 인플레이션 그리고 재정 정책으로 인한 많은 그 통화량 이런 유동성 때문에 지금 인플레이션이 일어나고 있고 인플레이션 상황에서는 자산을 가진 분들은 가격이 오르기 때문에 좋지만 자산을 갖지 않고 있는 사람들은 특히 월급소득자나 저소득층은 고통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금리를 너무 많이 올려서 시중에 통화량이 적어지게 되면 디플레이션이 오게 되는데요. 경기가 바로 이제 긴축이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 경제의 자산가들은 자신이 갖고 있던 자산 가격이 떨어지기 때문에 고통을 받습니다. 그리고 역시나 서민은 괜찮냐?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고용도 줄고 경제 자체가 하락을 하기 때문에 이것은 누구에게나 고통을 줍니다. 자, 그러면 인플레이션과 디플레이션 어떤 것도 누구에게나 고통을 줍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누구에게도 고통을 주지 않는 바로 그 중간점, 그것을 바로 중립금리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제 실체가 없고 그냥 이상적인 금리입니다. 다만 인플레이션도 아닌 것이 디플레이션도 아닌 것이 대신 그 바로 균형점을 찾고 있는 것이 이 중립금리라고 하는 것이고요. 기준금리 중에 바로 연준이 이 중립금리를 그 목표치를 해서
정책을 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들이 요번에 FOMC에서 회의를 걸쳐서 정해 놓은 사항들이 어떤 것인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미국에 지금 두 가지 표가 있는데 첫 번째 표를 보시면 지금 빨간색 표로 이렇게 좀 제가 쳐놨죠. 여기에서 지금 2.5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연준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목표치의 기준금리입니다. 그게 바로 2.5%를 그들은 목표치로 두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 표를 잘 보시면 2024년에는 그들이 잡고 있는 기준금리가 2.1%로 나와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이것을 해석해 보면 2024년까지는 그들이 아무리 이 금리 인상을 몇 번을 하든 간에 디플레이션이 올 정도의 그러한 일은 벌어지지 않는다.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이해되시겠죠? 왜냐하면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2.5%를 중립금리로 봤을 때 그 전에 있기 때문에 2024년에는 2.1%. 그래서 디플레이션이 2024년까지는 오지 않을 것이다. 자, 그리고 그러면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또 무엇이냐? 지금 밑에 표에서는 PCE 인플레이션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개인 소비 지출 물가라고 하는데요. 바로 연준이 가장 기준을 삼고 있고 주목을 하고 있는 인플레이션 숫자입니다. 여기에서 지금 그들이 목표를 하고 있는 것은 2.0으로 되어 있습니다. 2.0%. 이것은 무엇이냐? 앞으로 이들이 잡고 있는 물가 상승률은 매년 2%에서 유지할 수 있는 경제 성장을 하면서 인플레이션이 2% 정도 수준으로만 계속 올라갈 수 있게 그렇게 정책을 짜겠다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긴축이 아니라 아주 건전한 그리고 경제가 계속 팽창을 하지만 너무나 높은 인플레이션을 막기 위한 그러한 테이퍼링과 금리 인상, 그러나 그것이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는 선에서 그들이 조정을 하겠고 계속적으로 통화량은 늘어나고 인플레이션은 매년 2%씩은 성장한다라는 뜻으로 여러분께서 해석을 하는 것이 가장 정확하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얘기를 지금 여기에 써놨죠. 그러니까 테이퍼링은 자산 매입을 축소하는 건데 이것은 통화량을 줄이는 게 아니라 통화량의 공급을 속도와 양을 조절을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금리 인상을 몇 번을 단행하던 간에 다시 한번 정리드리면 그것은 지나친 인플레이션, 지금 미국에서 6% 이상 인플레이션 실질금리로 나오고 있는데 그것을 2%대로 줄여보겠다. 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그런 정책들을 쓰기 위한 바로 그러한 목표를 갖고 있는 것이 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 또한 불확실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금융정책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재정정책이 있고요. 그리고 각 국가의 중앙은행들이 하는 바로 통화정책이 있습니다. 통화정책은 통화량의 조절은 금리에 기반을 둡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나 미국이나 앞으로 금리 인상을 통해 인플레이션을 잡겠다라고 발표를 했죠. 그런데 각국의 지금 재정 정책들은 그 반대로 가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도 지금 얼마 전에 그 부채 사태 그런 우려가 나왔는데 이곳은 법안으로 부채의 규모를 정하는 나라입니다. 그것이 확정이 되면 다시 재정이 풀립니다. 그렇게 되면 시중에 다시 통화량이 늘어나는 그런 효과가 있고요. 그 예로 미국의 인프라 투자 법안이 통과된 것이 바로 재정의 확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리나라도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 지원금을 계속 뿌려대고 있죠. 그리고 내년에는 역대 최대의 슈퍼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지출을 늘릴 계획이다라고 아예 공표를 했죠. 그래서 통화량이 내년은 지금도 계속 풀리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금리를 얼마나 올려야 이것이 접점을 맞을까? 그렇기 때문에 쉽지 않은 얘기다. 그래서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까지 드리는 이유는 금리 인상한다고 해서 너무 겁먹지 마시라라는 얘기입니다. 지금 정확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특히 이게 정말 중요한 얘기인데 자본주의의 속성에 대해서 여러분이 이해를 잘 못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자본주의는 인플레이션을 의도하는 그러한 시스템을 갖고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제가 통화량의 증가 그리고 자산의 가치가 증가한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습니다. 역대의 미국과 한국의 역대 통화량 증가량을 보고 계신데 모두 증가했죠. 그리고 통화량이 증가함에 따라 주택 가격도 같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글로벌의 통화량 추이를 보시면 역시 미국의 주가 역시 똑같이 같이 비례해서 증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동안 역대적으로 통화량은 계속 시간이 지날수록 증가할 수밖에 없다.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것은 모두 통화량을 계속적으로 증가를 하는 그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정을 하면 안 된다. 그러니까 앞으로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고 투자에 있어서 통화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화폐 가치는 계속 떨어질 수밖에 없다. 제가 기억하는 짜장면 가격은 800원입니다. 그러나 지금 8,000원이죠. 왜 그럴까요? 네, 화폐 가치가 떨어져서 그럽니다. 거기다 지금 금가루 넣은 건 아니니까. 자, 미국 연준도 2008년 금융위기 때 지금 여기 표가 나와 있는데 1조 달러의 재정을 투입을 했습니다. 통화량을 늘렸죠. 그런데 작년에 그 8배인 8조 달러를 바로 돈을 뿌려댔습니다. 이게 바로 통화량의 증가죠. 그렇기 때문에 자본주의의 속성은 인플레이션이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은 우리는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되냐? 계속 올라가는 이러한 통화량, 그리고 떨어지는 화폐 가치, 그리고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가는데 가산 가치가 계속 통화량이 비례해서 올라가는 안전 자산에 투자를 해야 우리가 여기에서 우리의 자산을 지킬 수 있다라는 얘기죠. 거기에 대표적인 게 금과 그리고 부동산이다라는 거죠. 지금 거의 100년 동안의 금과 부동산의 그 수익률을 표시해 놓은 겁니다. 거의 6,000%의 수익률을 받습니다. 지금 단기적으로는 뭐 등락을 할 때도 있었지만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결국에는 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안전자산이라고 해도 우리가 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특히 이제 부동산에 대해서 오늘 이제 말씀을 드립니다. 부동산이 그러면 그 정도의 가치가 있느냐? 부동산은 여러분 강제 참여 시장입니다. 우리가 집 없이는 살 수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부동산에 관심이 없다고 해도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은 거주할 곳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임대인이건 임차인이건 월세를 살던 전세를 살던 간에 어떤 방식으로든 강제적으로 우리는 부동산 시장에 발을 담그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어떤 포지션을 갖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죠. 그런데 그래서 부동산은 바로 이 강제 참여 시장의 필수제라고 봅니다. 누가 부동산은 공공재라고 말했다라고 제가 들었는데 공공재의 정확한 뜻은요. 아무 그 대가 없이 아무나 쓸 수 있는 것을 공공재라고 합니다. 내가 오늘 우리 집에 들어가서 쉬려고 있는데 갑자기 옆집에서 우리 집에 들어와서 이것도 내 집이다 라고 얘기한 거기 똑같습니다. 이게 바로 공공재입니다. 여러분 거기에 동의하십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부동산은 필수재고요. 강제 참여 시장으로 있어서 꼭 필요한 겁니다. 그리고 땅이라는 것은 우리가 마음대로 늘릴 수 없는 거고 또 소멸도 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자산 가치가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투자를 해야 된다는 것을 여러분께서 인지를 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나 경제 위기가 왔을 때 그래도 부동산 가격은 떨어지지 않았습니까? 라고 반문하시는 분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2008년에 경제 위기가 왔죠. 금융 위기가. 그때 집값 떨어졌습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이때에도 전세 가격은 뛰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네, 이때 당시에 집값은 떨어졌으나 집값이 떨어진 게 무서워서 전세 어딘가엔 살아야 되니까 그래서 전세의 수요가 늘어났습니다. 그래서 전세가 굉장히 폭등을 했죠. 그래서 집을 자산을 갖고 계신 부동산을 갖고 계신 분은 경제가 좋든
좋으면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거고 경제가 불황이 되면 전세가가 올라서 또 내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래나 저래나 돈을 번다라는 거죠. 제 주장이 아니길 바랍니다. 그러나 이것은 데이터로도 증명이 된 것이기 때문에 물론 그 경제학적으로 봤을 때 부동산도 역시 안전자산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부동산이 가격이 굉장히 크니까 대출을 활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리스크가 있죠. 금융 리스크가. 그러나 우리나라는 전 세계에 없는 제도가 있습니다. 바로 전세제도죠. 그래서 전세금의 레버리지를 이용해서 우리가 아주 소액으로 갭 투자를 통해서 이 자산을 취득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장 안전자산, 특히 한국에서의 가장 안전자산은 부동산이다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시 한번 정리를 드리면 여러분 바로 부동산이 답이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에 이런 사례가 있습니다. 1990년, 30년 전이죠. 경향신문에서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올 평균 집값 상승률이 57%. 이때만 해도 미친 집값이다. 이런 얘기입니다. 목동에 있는 신시가지 20평 아파트가 1월에는 6,200만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1년이 지난 12월에는 1억 800만 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57%나 상승했습니다. 이때 당시의 상황은 지금과 비슷합니다. 왜냐하면 임대 보증 기간이 1년에서 2년으로 늘어났기 때문에 집주인들이 그 임대 보증금을 10% 이상 올렸고요. 그리고 신도시 개발에 대한 입주 기대감 때문에 사람들이 집을 사지 않고 대기하는 수요. 그래서 전세가가 폭등했습니다. 그리고 전세가가 폭등하다 보니까 집값과 별로 차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오히려 돈 더 주고 집을 샀습니다. 그래서 집값이 또 올랐습니다. 그래서 이때가 57%나 상승했죠. 그러나 지금 30년이 지난 지금을 보십시오. 같은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목동이 그때만 해도 1억이던 집값이 지금 20평이 17억 2천이 됐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만약에 여러분이 이때 당시로 돌아가서 이 목동에 있는 아파트를 살 것이냐라고 물어본다면 누구나 다 살 거라고 얘기를 할 겁니다. 그러나 이때 당시에도 57%나 오른 집값이 있는데 도대체 저 집값 떨어지지 않겠어? 이렇게 얘기한 사람이 분명히 있었겠죠. 그러나 이때 과감하게 미래의 프라이싱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 그것을 지켰다면 17억 2천이라는 엄청난 수익률을 지금 맛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이 부동산 투자는 장기로 들어가야 되고요. 그리고 경제에 대한 이해도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끈기와 인내, 그리고 자기만의 신념이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자본주의 경제 체제이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통화량이 증가하는 인플레이션을 지향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산 가치는 계속 올라갈 수밖에 없다. 이 부분을 꼭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오늘 이제 목동 신시가지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오늘 그래서 목동을 또 갖고 왔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목동의 재건축 단지가 아니고 목동의 구시가지, 바로 빌라촌입니다. 제가 이제 그동안 어떻게 보면 방송을 하면서 목동을 처음 소개시켜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목동은 아주 예전에 이 지역이 재개발로 지정됐다가 해제가 됐고 그리고 7층 규제에 묶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이 정말 힘든 지역, 그리고 일부 지역이 도시재생으로 묶여 있었기 때문에 박원순 시장 시절에 도시재생으로 묶여 있는 지역은 절대 재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나 판이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지금은 7층 규제가 풀렸고요. 그리고 도시재생, 그리고 재개발 해제 구역을 중심으로 오히려 재개발이 더 활발하게 일어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시간이 지나는 동안 이 목동의 구시가지의 주변 지역에 많은 개발 호재와 그리고 교통망이 형성이 됐습니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리는 것이 바로 염창역 주변에 있는 역세권입니다. 염창역은 잘 아시겠지만 황금 노선인 9호선입니다. 9호선의 그 황금 라인은 바로 이제 가장 고소득층이 많이 있는 업무단지들을 지난다, 그리고 강남을 지난다라는 것 때문에 붙여진 별명인데요. 자, 이게 급행입니다. 게다가
그리고 목동이 갖고 있는 것은 서울의 3대 학군을 탄탄한 목동 학군을 또 갖고 있고 학원가도 아주 튼튼하죠. 우리가 2025년이면 특목고와 자사고가 폐지가 되면서 모두 일반고로 전환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런 학군 굉장히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목동의 가치가 더욱더 높아지고 있다. 자, 그리고 주변에 업무단지, 요즘에는 역세권과 주변에 얼마나 업무단지가 많느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부동산의 미래 가치가 달라지는데 이 마곡에 그리고 옆에 여의도 그리고 강남, 강남은 지금 목동에서 좀 먼데 이렇게 생각하시지만 염창역에서 강남 한번 타고 가면 급행입니다. 20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직주 근접에 위치를 갖고 있다. 자, 그리고 올해 8월에 월드컵 대교가 개통이 됐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상암 DMC 이 업무단지 이쪽으로의 접근성 굉장히 좋아졌습니다. 지하철 타고 가면 환승 2번 해야 되는 30분이 걸렸는데 이제는 차로 10분이면 이동합니다. 자, 그리고 지금 목동의 신시가지에 14개 단지의 아파트가 있는데 재건축이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11개 단지가 안전진단에 1차가 통과된 상태고요. 자, 이 중에서 6단지만 유일하게 2차까지 통과가 됐습니다. 자, 그리고 염창역 주변에 이 빌라들 단독주택지들이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재개발 해제 지역으로서 다시 급부상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예전에 재개발에 성공했던 유일한 롯데캐슬 같은 경우에는 현재 30평대가 한 12억 8천, 거의 이제 13억을 웃돌고 있다. 이렇게 먼저 입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좀 힘들었는데 도대체 이 황금 노선 얼마나 황금 노선이길래 해서 일일이 한번 지하철을 찾아봤습니다. 자, 여의도 국제 업무단지, 업무단지까지 몇 분이나 걸리나? 여의도까지 7분. 마곡에 LG 사이언스파크, 마곡 나루역까지 7분. 강남 업무단지의 메카죠. 신논현역까지 20분. 자, 그리고 앞으로 가양동에 한 내정거장 있죠. 가양에 아주 가까운 곳에 CJ 공정부지가 있는데 여기에 앞으로 지식산업센터의 업무단지와 스타필드가 들어온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것도 9분 걸립니다. 자, 그리고 상암의 DMC 월드컵 대교 개통해서 빠르게 갈 수 있다라고 말씀드렸고 당산역에는 지금 지식산업센터가 굉장히 많은데 지금도 올해도 한 5개 정도가 더 들어온다고 합니다. 계속적으로 발전하고 있는 업무단지인데 여기도 6분 걸립니다. 김포공항까지도 지금 복합시설 개발 또 들어가는데 여기도 17분. 그리고 맨 마지막 종합운동장역이 있죠. 여기도 30분이면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황금 중에 황금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개발 호재가 정말 많이 생겼습니다. 그동안 목동이 말씀드린 가까운 쪽부터 얘기를 하겠습니다. 가양동이 좀 더 가깝죠. CJ 제일제당의 부지, 공장 부지였습니다. 여기 중공업 지역이고요. 그리고 한강 끼고 있습니다. 여기가 올해 7월 말에 지구단위 구역이 선정이 됐고요. 원래는 이제 고밀도 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고도 제한 때문에 변경이 됐습니다. 이것이 이렇게 지구단위로 딱 선정이 되자마자 바로 옆에 있는 아파트 2개가 11억에서 13억 5천으로 뻥승 뛰었습니다. 2억 5천이 뛰었죠. 여기는 이제 지하 7층부터 지상 14층의 규모로 지어집니다. 말씀드렸듯이 지식산업센터의 업무단지와 지하에는 코엑스급 규모의 대형 상권이 들어옵니다. 그리고 그게 지금 신세계와 MOU를 체결했기 때문에 스타필드다 이런 얘기가 있죠. 스타필드 들어오면 이 지역 굉장히 뜹니다. 자, 그리고 마곡은 잘 아시겠지만 이미 LG 사이언스파크의 계열사들이 10개 이상 들어와 있고 넥센 그리고 롯데 여러 가지 대기업들 들어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또 하나 그것도 마곡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생긴다고 합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마이스 산업단지는 잠실에만 생기는 줄 알았더니 마곡에도 생긴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최대 규모인데요. 상암 월드컵 경기장의 토지의 9배 규모, 그리고 연면적이 코엑스 2배입니다. 총 3개 블록으로 지어지는데 착공이 벌써 들어갔습니다. 올해 7월에 착공 벌써 들어갔고 24년에 완공이 됩니다. 그래서 김포공항도 가깝기 때문에 외국 바이어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오기에 더 편리하겠죠.
마곡의 엠벨리 7단지가 대장주 아파트인데 바로 옆에 또 이런 게 생기기 때문에 또 2억 이 껑충 뛰었습니다. 자, 이런 현상들을 여러분이 잘 보셔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또 마곡에는 바이오 산업단지가 또 하나 조성이 됩니다. 현재도 앞으로 뭐 제2의 판교다라고 해서 17만 명의 입주가 예정이 되어 있고 마일스 산업단지도 들어오는데 바이오 산업단지도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앞으로 K바이오의 메카가 된다라는 거죠. 이렇게 업무단지가 계속 지금 이렇게 기업들을 한 곳에다가 이렇게 넣는 곳은 정말 마곡밖에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문제는 주변에 이것을 받아줄 만한 배후 주거지가 많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피스텔들이 많이 분양이 되고 있는데 그 주변 지역으로 목동이 그 대안측으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동의 임대가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목동에 이제 신시가지 1에서 14단지 재건축이 있는데요. 여기가 26,000세대입니다. 근데 용적률, 기존 용적률도 굉장히 낮고, 그리고 이게 이제 재건축이 되면 5만 세대가 넘는 매머드급 신축이 생깁니다. 그리고 우리가 서남권에서 지금 신흥 부촌으로 많이 떠오르고 있는 이 목동이고요. 그리고 주변에 많은 그런 인프라가 조성이 되죠. 그런데 이게 5만 세대나 되는 것이 서울 시내에 신축급이 생긴다라고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그리고 학군까지 좋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이 엄청난 일이 벌어지는 거죠. 그래서 유일한 안전진단은 6단지만 통과를 했고 나머지들은 지금 좀 안전진단에 대한 규제가 좀 풀려야 좀 진행이 될 텐데 사실 이 서울시가 지구 지정은 하지만 안전진단 문제는 국토부가 합니다. 그래서 정부와 서울시의 협조가 좀 필요하다. 그러나 이곳은 실거주하면서 계속적으로 여러분께서 재건축을 기다려도 된다라는 거고요. 오늘 이 신시가지의 재건축의 의미가 바로 옆에 있는 구시가지의 이 빌라촌에 미치는 영향은 어마어마하게 클 겁니다. 일단 가격이 상승하고요. 이주 수요를 받고 그리고 여기에 개발 압력 굉장히 높아질 겁니다. 그리고 이 주변에 마지막 남은 땅으로서 앞으로 그 가치가 계속적으로 상승할 것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목동에 있는 구시가지 옆에 화곡동이 있는데 화곡본동도 재개발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자, 화곡동은 지금 인구가 36,000명이나 됩니다. 그러나 아파트가 하나도 없죠. 여기는 완전 빌라촌입니다. 신축 빌라도 굉장히 많죠. 그런데 요번에 4개 구역에서 3080 도심공공 복합사업에 지금 동의서를 받고 있는 상황이고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지금 5호선 화곡역 주변인데 교통 호재까지 받쳐줍니다. 지금 앞으로 여기에는 대장 홍대선과 2호선 청라 연장선까지 들어옵니다. 그래서 트리플 역세권으로 바뀝니다. 이렇게 되면 사업성이 좋아지죠. 그래서 여기도 재개발을 한다. 그리고 지금 보시겠지만 파란색 굉장히 많습니다. 신축 빌라들. 그런데도 지금 여기에 선정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은 공공이 굉장히 공급이 시급한 시점이고 주변에 이렇게 많은 대기업들의 호재들이 있는데 얼마나 이 목동이 앞으로 그 가치를 갖고 가겠냐라는 거죠. 자, 그리고 목동은 교통 호재가 또 굉장히 많습니다. 현재는 2호선, 5호선, 그리고 9호선 3개 노선만 지나지만 앞으로 이 옆에 있는 것은 이제 바로 우리가 잘 아시겠지만 강남의 노선입니다. 강남처럼 분명히 바뀔 겁니다. 그 정도로 파급력이 큽니다. 신림선이 2022년에 개통을 하는데 이게 우리가 7분밖에 걸리지 않는 여의도역에서 정차를 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신림선은 경전철이지만 7개 노선과 환승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여기와 연결된다는 것은 서부선과 남곡선과도 모두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서남권에 거의 실비출처럼 모든 곳을 갈 수 있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강북 횡단선과 목동선이 또 여기에 연결이 됩니다. 모두 등촌역, 9호선 등촌역과 9호선 당산역을 통해서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특히 이 두 노선들은 청량리가 종점입니다. 청량리 지금 얼마나 많이 바뀌고 있고 GTX, BC 노선까지 들어오고 있는 엄청난 곳입니다. 거기를 한 번에 갈 수 있다. 그리고
앞으로 대장 홍대선까지 생기는데 여기 역시 9호선 가양역과 만납니다. 그래서 상암 DMC와 접근성 이런 것들도 좀 보셔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안산선. 예, 여기도 여의도역으로 들어오는데 2025년에 개통을 합니다. 여기도 역시 이용을 할 수 있는데 신안산선은 바로 공덕역과 서울역 그리고 이러한 대표적인 역들을 모두 지난다. 그래서 지금 교통 환경이 엄청나게 좋아지는 곳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가격은 얼마냐? 네, 3억 4,700부터 4억 700만 원까지 이렇게 구조가 다양한 투룸입니다. 임대가 3억 1,700에서 3억 5,700까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 투자 금액은 지금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 예상이 되는데 정말 미래 가치를 생각한다면 정말 굉장히 소액 투자로 여러분께서 묻어두실 만한 그런 지역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양천구 목동 지역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고 있고요. 투자 전략도 짚어주시죠. 네. 자, 9호선 바로 급행이 지나는 황금노선 염창역 역세권입니다. 이곳에 10분, 20분 거리에 직주 근접을 이룰 수 있는 마곡 단지, 그리고 여의도, 강남 업무단지 이런 것들을 모두 직주 근접으로 갈 수 있기 때문에 임차 수요가 굉장히 풍부하고 여기가 또 고소득자들의 바로 그 지역입니다. 그래서 더욱더 임대료를 많이 받기에 좋은 지역이다. 자, 그리고 가까운 곳에 가양 CJ 부지 개발 이것이 확정이 됐죠. 그리고 앞으로 스타필드와 지식산업센터 이런 업무단지들이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곡에 이미 또 엠벨리가 형성돼 있지만 마곡에 마이스 산업단지가 착공을 했고요. 그리고 앞으로 영등포와 여의도의 통합개발 이런 것도 아주 큰 호재입니다. 그래서 주변에 호재에 호재를 낳는 그런 곳에 위치를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목동 자체에는 신시가지에 14개 단지가 재건축을 추진 중입니다. 분명히 이것은 규제가 풀려야 되는 사업이고요. 풀리지 않아도 이것의 시세를 계속 주도할 겁니다. 그리고 바로 옆에 있는 설마 화곡동까지 재개발이 되겠어? 라고 생각했던 지역까지도 지금 도심공공 재개발을 지역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뭐 이주 수요뿐만이 아니라 재개발로 인한 압력 그리고 앞으로 이곳의 땅의 가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높아지겠죠. 그래서 재개발 가능성은 점점 더 시간이 지날수록 높아질 것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획기적인 교통망을 확보하게 됩니다. 9호선 하나인 줄 알았지만 여기에 연결되는 많은 노선들이 다 이 9호선 급행과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안산선, 신림선, 목동선, 강북횡단선 이런 것들이 서울의 서울역, 용산역, 청량리, 삼성역 이렇게 서울을 대표하는 주요 환승역들과의 접근성을 상당히 높입니다. 이 굉장히 대단한 거죠. 우리가 많은 돈을 들여서 이곳에 지금 투자할 수 없다면 바로 이러한 환승역으로 연결성이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고요. 특히 목동의 가치는 앞으로 더욱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마무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자 전략까지 함께 들어봤고요. 자, 이제 관심을 가지고 지켜보시는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유의할 점과 함께 앞서 말씀해 주신 이슈 부분, 이 테이퍼링 관련한 소식들 다시 한번 정리 부탁드릴게요. 네, 부동산 투자를 하시면서 그냥 많이 돌아다니고 교육을 받으시고 세미나를 많이 가신다고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어떤 언론 기사를 보고 마음이 흔들린다거나 부동산을 계약을 하고 나서 굉장히 내년에 떨어질까 봐, 다음에 전세가 안 맞을까 봐 걱정하고 밤잠을 설치시는 분들, 이런 분 많습니다. 사실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차라리 하지 마세요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게 심약하셔서는 안 됩니다. 그러나 그 마음가짐이 또는 성격을 바꿀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금 적어도 어떤 잘못된 기사나 잘못된 정보에 여러분께서 현혹되지 않으시려면 정확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자본주의입니다. 우리는 자본주의 사회는 인플레이션을 지향을 하고요. 인플레이션이라는 것은 바로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거고요. 통화량이 증가한다는 것은 바로 자산의 가치가 계속 올라간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자산 가치가 올라가는 것을 그 인플레이션 해지를 하기 위해서는 여러분 안전자산인 부동산에 꼭 투자를 해놓고 장기적인 관점에서 여러분 인내심을 갖고 투자를 하고 기다리셔야 된다. 이렇게 꼭 유의 말씀드립니다.
네, 이슈도 함께 짚어봤고 그리고 부동산 정보 체크도 만나봤는데요. 이 방송 중에 다 전해드리지 못한 내용들 1:1 무료 상담 통해서 함께 이야기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주연 이사님의 1:1 무료 상담 소식이 있는데요. 우리가 지금 서울에서 살아남는 투자법을 주제로 1:1 무료 상담이 전화로 진행될 예정입니다.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상담에 대한 예약 문의는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전화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부동산 정보 체크 함께해 주신 이주연 이사님과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 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자, 이주연 이사님의 정보 체크 화면으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 올바르게 이해하려면 발빠르고 정확한 정보 필요하시죠? 부동산 올인원과 함께 하시면서 시장의 동향들 잘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이번 순서는 부동산 스마트맨 박대근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박대근 대표님이 2022년 부동산 시장 변화 전망은 이란 주제로 강의 준비하셨는데요. 강의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네,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부동산 미디어 그룹 박대근 대표입니다. 자, 올해를 이제 얼마 남지 않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올해를 잘 마무리하시는 시간이 정말 일주일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내년도에는 이제 다양한 부동산에 대한 변화라든가 또는 이제 대책들을 잘 마련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세금적인 부분도 그렇고 실질적으로 이제 내 집 마련을 하기 위한 전략을 수정하시는 분들이라든가 또는 기존 주택들을 어떻게 정리를 할 것인가 하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자, 2022년 부동산 시장에는 어떤 영향들, 어떤 변화들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전망 함께 만나보는 시간 오늘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자, 2022년에는 이제 경제적인 부분과 그리고 부동산 시장에서도 지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이슈들을 함께 오늘 만나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는데요. 자, 대표적으로 내년 상반기에는 이제 대통령 선거가 위치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에 대한 공약이라든가 이런 정책들이 크게 한번 개편되거나 움직일 수 있는 요소가 굉장히 많다. 실질적으로 이제 대통령 공약들의 내용들을 보면은 뭐 규제적으로 느낄 수도 있는 부분들도 있지만 대표적으로는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와 그리고 또한 이제 실질적인 그런 완화의 그런 내용들도 굉장히 많이 다수 포진하고 있습니다. 그건 추후에 나중에 다시 한번 제가 이슈를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겠고요. 자, 부동산 정책에 대한 영향이 부동산 시장에 지대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그런 대통령 선거가 위치하고 있고 거기에 더불어서 전 세계적으로 인플레이션에 대한 위험성과 경고가 계속 누적되다 보니 실질적으로 이제 너무 저금리였던 상황에서 이제 금리가 상향되는 모습들 내년도 유지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뭐 실질적으로 지금 현재 금리적인 부분에서 2%까지 올리겠다라는 계획이 잡혀 있는 만큼 내년에도 금리가 올라갈 것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겠는데 자, 그렇지만 금리가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매수세라든가 부동산의 그런 수요에 있어서 급격적인 그런 변화라든가 이런 부분들은 좀 어렵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저금리라는 점을 포인트로 잡아볼 수가 있겠죠. 자, 금리보다는 대출 규제가 조금 더 시장에 와닿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이제 가계부채 총량으로 인해서 지금 주택담보대출이라든가 전세자금 대출이 지금 현재 막혀있는 부분들이지만 내년 되면은 이제 총량이 풀리니까 대출이 잘 나올 것이다 생각을 하실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DSR 2단계가 조금 더 빨리 시행이 내년도 상반기에 이제 진행이 되면서 실질적으로 개개인별 대출을 할 수 있는 총량은 제한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개인별로의 부채를 총합을 이제 정해서 이제 구성을 하는 단계이다 보니까 대출이 규제를 받게 된다는 것은 그만큼 대출을 활용할 수 있는 활용해서 구매를 해야 되는 주택에 대한 영향이 끼칠 수밖에 없다라는 점이 될 것 같고요. 자, 코로나 팬데믹 현상도 지금 현재 경기가 계속 위축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이런 부분들이 부동산 시장과 또는 뭐 경기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 영향이 갈 수밖에 없고 가장 중요한 점이죠. 지금 현재 현금 유동성의 변화 어떻게 진행이 되나. 실질적으로 지금 코로나로 인해서 양적 완화의 그런 정책들이 계속 유지가 되면서 자금이 많이 풀려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특히나 이제 미국의 테이퍼링 같은 경우에도 내년 상반기를 마무리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할 정도로 자금의 그런 회수들이 굉장히 빠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나라도 지금 현재 양적 완화뿐만이 아니라 코로나가 계속 지속이 된다면 이런 부분들의 현금 유동성은 또 계속 풀릴 수도 있다. 결과적으로는 이제 뭐 토지 보상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아직도 남아있는 부분이고 내년에는 토지 보상이 또 3기 신도시 시작을 비롯해서 뭐 45조 원 정도가 또 풀릴 예정이기 때문에 자금의 유동성이 많은 사람들은 계속 많아질 수 있는 또 없는 사람들은 계속 힘들어질 수 있는 양극화 현상들이 나타날 수 있다는 점을 쟁점적으로 2022년 이슈를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아파트 입주 물량 34% 지금 현재 내년도 감소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약 2만여 가구 정도가 구성되어 있는데요. 뭐 2023년에는 1만 3천여 가구라고 하니까 계속 공급이 줄어든다는 거죠. 자, 신규 아파트 입주 공급 물량이 줄어든다는 것은 그만큼 전세 물량도 줄어든다라는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세 물량의 감소에도 큰 영향을 끼치게 될 것이고 주택담보대출이 DSR 2단계로 인해서 규제를 받는 반면 전세자금 대출 규제는 실질적으로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 없다 보니까 그렇다면 매수세가 줄어들면 어떻게 되느냐? 주택시장에서 매수가 횡보를 이루는 시기에는 전세 지수가 늘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즉 전세를 활용하고자 하는 가구들이 늘어난다는 것은 결국은 전세의 수요 증가, 가격의 상승이 나타날 수 있고요. 특히나 2022년 8월 이후에는 계약갱신 청구권 만료되는 가구들이 나타날 수가 있겠죠. 그렇다는 것은 지금 현재 시세 대비 40% 이상의 떨어져 있는 전세 가격의 그런 갱신을 보셨던 가구들이 이제 시장에 나와서는 지금 현재 시세가 형성되어 있는 전세 가격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는 요소가 됩니다. 그래서 전세 가격도 상승할 수밖에 없는 뭐 상승이라든가 이런 임대차 갱신, 갱신 청구권을 사용한 세대들의 그런 혼란들이 계속 발생될 수 있는 부분들이 내년 하반기에 이루어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종부세라든가 보유세 부담으로 인해서 매도하는 물량들이 좀 나오지 않겠느냐 이런 기대감도 가지고 있는데요. 자, 이럴 때는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여러 가지 다주택을 가지고 있었을 때 어떤 주택을 먼저 보유세의 부담으로 매도하느냐, 인기가 없는 지역, 핵심 지역이 아닌 지역을 매도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요. 양극화 현상이 시장에도 나타난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자, 다주택자의 주택 처분에 대한 기대감, 말씀드린 대로 핵심 입지는 견고할 것이다. 그리고 대출 규제, 금리 규제로 인한 집값의 하락들은 실질적으로 대출을 활용하지 않는 15억 초과 주택 전혀 영향이 없을 것 같고요. 6억 원 이하라든가 저가 주택들 대출을 활용해서 거래량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런 주택들에 대한 거래량 증가 현상들, 그리고 전세 시장이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 같습니다. 내년에 전세 가격이 계속 올라간다면 매가에도 영향을 끼칠 수밖에 없고, 말씀드린 대로 부동산 시장이나 양극화 현상을 가장 대표적으로 고민을 해보셔야 된다라고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자, 이어서 박태근 대표님의 무료 세미나 안내해드립니다. 매주 일요일 서울 투자처 분석 및 부동산 재개발을 주제로 무료 세미나가 열리고요. 화요일에는 1:1 무료 상담 진행됩니다. 자세한 일정과 그리고 상담 예약 문의는 전화번호 023153-2668번으로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도움 말씀 주신 박태근 대표님 여기서 인사 나누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소개해드린 부동산 정보체크는 네이버 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정보체크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들의 조언일 뿐 해당 부동산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방송은 서울경제TV 홈페이지와 네이버TV, 센TV 부동산 사람들을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고요. 방송 끝난 이후에도 전화와 문자 그리고 노란 톡방으로 모두 상담 접수 받고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한 궁금한 점 있으시면 바로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부동산 올인원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부동산 물건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